중세 시대에 쓰인 가장 야하고 외설적인 작품이자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쓰인 선구적인 작품인 데카메론. 그렇다면 미술은 이 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펼쳐진 파격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림으로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348년 어느 날 10명의 젊은 남녀가 피렌체를 떠나 시골의 한 별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 하루에 한 편씩 서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묶은 것이 데카메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떠난 걸까요?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책에 적힌 기록을 보겠습니다. 병에 걸리면 사시나 겨드랑이에 종기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는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검거나 낯빛을 띠는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점이 나타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았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흑사병인데요. 보카치오는 병에 걸린 사람들과 섞이면 마른 장작이나 기름종이에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이 병이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남녀가 흑사병을 피해 한적한 교회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려고 떠난 건데요. 우리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됐지만 이 시간은 참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재미있는 그림이 한 점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멀리 도시가 보이고 한적한 언덕이 별장에 10명의 남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한 명이 더 있네요. 누굴까요? 바로 작가인 보카치오입니다. 왼쪽에 빨간 모자를 쓴 인물이 보카치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듯하죠. 데카메론이 끼칠 사회적 파장이 걱정됐는지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이들이 한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데카메론의 주인공들이 거리 두기를 한 곳은 피렌체 근교의 피에졸레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이곳은 여러 별장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요. 실제로 이 그림처럼 낮은 산들이 이어진 지형이고요. 멀리 피렌체의 풍경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흑사병을 피해 아름다운 교회로 떠나온 10명의 남녀.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데카메론이 카톨릭에서는 금서로 지정되고 미국에서는 1930년대까지 번역이 금지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일지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영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19세기에 영어로 번역된 데카메론을 봤는데 중간중간에 빈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책이 있지? 하고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번역하기 부끄럽다. 그야말로 남녀 상렬지사라 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우선 간단히 책의 목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재미있을지 골라보는 재미도 커지잖아요. 첫 번째 날의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분위기도 익힐 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풀어놓는데요. 두 번째 날의 주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야기로 고생 끝에 목숨을 건지거나 연인을 얻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의 주제는 꾀를 내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 날은 사랑으로 인해 불행한 결말을 맺는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날은 넷째 날의 슬픔을 만회라도 하듯이 시련을 겪지만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는 해피엔딩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구성이 참 다채롭죠. 여섯 번째 날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일곱 번째 날은 불륜 드라마의 원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속이고 멋진 애인과 즐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거 정말 수위가 상당하죠. 읽기 전에 단단히 각오를 하셔도 약간 당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날은 속임수에 당하거나 상대를 골탕 먹이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주제로 정해지고요.
9번째 날엔 다시 한번 자유주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아름다운 마무리, 아량과 큰 관용을 베푸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10개의 주제들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하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보티첼리는 이 100개의 이야기 중에서 5번째 날, 8번째 이야기인 나스타초 델리 오네스티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5번째 날의 주제는 해피엔딩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해피엔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럼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총 4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 속 빨간 바지를 입은 남성이 보이죠. 나스타초라는 청년인데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시리에 빠져 숲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백마를 탄 기사가 칼을 들고 한 여성을 쫓는 걸 목격합니다. 깜짝 놀란 나스타초는 기사의 사냥개들이 여성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급한 대로 나뭇가지라 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기사가 나스타초에게 소리칩니다. 방해하지 마시오. 이 못된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하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실 기사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녀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던 이 냉혹한 여자도 얼마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살을 한 기사와 기사의 고통을 즐기던 잔인한 여인이 지옥에 빠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버린 기사에게 쫓기고 기사는 사랑하던 여인을 죽여서 내장을 꺼내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형벌인 것이죠. 아주 끔찍한 벌이죠. 기사의 말이 증명하듯이 기사로부터 죽임을 당한 여인은 다시 일어나 바다 쪽으로 도망을 치고 기사와 개들이 또 다시 추격을 하는데요. 보티첼리의 그림은 이런 시간의 연속성을 한 폭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광경을 목격했으니 이 나스타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주인공 나스타초는 이 와중에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이용하기로 한 거죠. 사건이 벌어지는 숲에서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여인을 초대해 금요일 그 시간에 연애를 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모두가 보게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연애는 아수라장이 됐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특히 나스타초가 사랑한 여인에게 이 광경은 협박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예, 나스타초가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결혼식은 신부에게도 해피엔딩일까요? 몸을 한껏 신부 쪽으로 내밀고 앉은 나스타초와 달리 신부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신부 측 가족과 친구들이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까 이 결혼식은 나스타초에게만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림이 당시 결혼 선물용이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선물했던 걸까요? 엽기성과 폭력성으로 보면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에 전혀 뒤지지 않는 나스타초 델리 오네스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4번째 날 5번째 이야기입니다. 4번째 날의 주제는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슬픈 사랑인지 보실까요? 여인이 화분을 안고 있네요. 굉장히 소중해 보이는데요. 저 화분엔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메시나라는 도시에 3형제가 살았는데요. 그들에겐 예쁘고 예의 바른 이사벨라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사벨라가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녀는 오빠들이 가게에서 일하는 신분이 낮은 로렌조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던 거죠. 존 에버렛 밀레가 그린 이사벨라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사벨라와 로렌조가 서로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잘 포착되어 있고요.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앉은 오빠가 회방을 놓는 모습이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서막이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종호봉과 여동생이 만나는 게 못마땅했던 삼형제, 결국 로렌초를 살해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죽은 로렌조는 이사벨라의 꿈에 나타나 자신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고 이사벨라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발견하죠. 이사벨라는 시신을 다 가져올 수 없자 일단 머리를 수습해서 가져오게 되죠. 집에 돌아온 이사벨라는 로렌조의 머리를 화분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에 바질이라는 약초를 심고 매일 그 화분을 안고 울고 또 울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사벨라가 바질이 심어진 화분을 껴안고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화분에 해골 장식이 보이니 뭔가 좀 불안하죠. 여동생이 자꾸 말라가면서 매일 화분만 껴안고 울고 있으니까 이 오빠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짐작하고 몰래 화분을 빼돌려 그 안을 보니까 맙소사 그 속에 로렌조의 머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는 그의 머리는 거의 썩지도 않고 생생했다고 하는데요. 화분을 빼앗긴 이사벨라는 더 크게 슬퍼하다 결국 미쳐버려서 죽고 맙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데카메론에는 이같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보카치오의 예상대로 흑사병에 지친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당시 남아있는 필사본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필사본 하나가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로 28.5cm, 세로 40cm의 크기의 이 필사본은 395장의 양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아주 유명한 플랑드르의 필사가 기유베르 드 메의 참여에 의해서 제작됩니다. 그럼 사파를 한번 볼까요? 색감엔 풍성함과 독창성이 가득하고 이 장면은 유머러스한 상황부터 특히 에로틱, 비극까지 아주 다채롭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필사본은 프랑스의 한 수도원장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브루고뉴 공작이 이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선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하면서 너튜브나 넷플릭스를 봤다면 브루고뉴 공작은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될 수 있는 돈을 투자해서 만든 당대 최고의 막장 드라마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필사본으로 혼자만 본 셈인데요. 귀족이나 왕실 소유의 필사본은 아름답지만 제한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사본은 하나의 이야기당 대략 한 컷의 사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한 에피소드를 볼까요? 네 번째 날, 아홉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날은 아시다시피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트 모양의 음식이 담긴 접시를 요리사가 부부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장면을 보니까 음식을 전해받았던 여인이 성에서 뛰어내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림만 봐서는 전혀 짐작되지 않으시죠? 사파 속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접시에 담긴 하트 모양의 음식이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음식은 이 아내가 몰래 사랑했던 남성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그 상대 남성을 죽여서 그의 심장을 아내에게 먹으라고 주는 장면인데 정말 끔찍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높은 창문에서 몸을 던져서 죽고 마는데요. 남편은 이를 보고 죄책감을 느꼈고 몰래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네 번째 날에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날, 여덟 번째의 이야기인데요. 지롤라모와 소꿉친구인 실베스트라는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롤라모는 신분이 높고 실베스트라는 재단사의 딸이었거든요. 둘의 사랑을 떼어놓기 위해 지롤라모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프랑스 파리로 보내게 되는데요. 2년 후 16살이 된 지롤라모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고 맙니다. 사랑하는 실베스트라가 다른 재단공과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지롤라모는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자기의 연인은 남편과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 옆에 가서 지롤라모가 눕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단 이게 다 됩니다. 그 안에선. 그런데 그냥 누워만 있겠다던 지롤라모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절명한 겁니다. 지롤라모의 장례식이 있는 날 실베스트라는 역시 슬픔에 못 이겨 그의 곁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림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실베스트라와 지롤라모는 죽어서 한 관에 묻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그 두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정말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메론 속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엔 대체 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인기였을까?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중세시대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지? 이 의문은 데카메론이 탄생한 배경이 흑사병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생기면서 죽음이 일상화된 상황. 당시 유럽 사람들은 임종 전 성직자로부터 종부성사를 받아야 했지만 흑사병은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고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를 통제해오던 종교 권력의 질서가 깨지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점차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카르페 디엠, 예측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팬데믹 속에서 현재를 즐기자는 거죠. 보카치오는 이런 사상으로 인해 쾌락과 불신, 도덕 불감증 등이 만연해지는 걸 탄식하며 데카메론을 써내려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예술을 꽃피웠고 이후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데카메론의 잔인하고 강렬한 이야기와 그림들은 팬데믹을 이기는 중세 사람들만의 예술적 치유 방식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팬데믹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는데요. 겨울이 오면서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팬데믹에 의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발전의 계기도 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인류는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웹툰의 시초가 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영국 런던의 모습을 풍자화가 윌리엄 호가스는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한국의 막장 드라마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극적이고 재미있는지 지금부터 윌리엄 호가스의 연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가스는 1731년 어느 창녀의 일대기라는 판화 연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6장의 판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판화 연작을 첫 번째 판화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이 판화를 보시면 짐을 한가득 짊어진 시골 처녀가 마차를 타고 막 런던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몰 해커바웃인데요. 이 마차를 보시게 되면 요크라고 써 있죠. 이 여인은 요크에서 런던으로 막 상경했던 시골 소녀였고요. 이 순진한 소년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중년의 여성. 표정을 보니 왠지 불안한데요. 얼굴에 점을 보니까 매독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늙은 노파는 매춘할 여성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관이 보이는데요. 그 여관 앞에는 시골에서 막 상경한 모를 노리는 또 다른 음흉한 시선이 느껴지시죠. 그는 희대의 남봉꾼으로 알려진 차트리스 대령인데요. 이 불온한 인물들이 호시탐탐 시골에서 막 올라온 이 소녀를 노리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소녀의 뒤를 보시면 성직자가 노새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요. 손에 든 편지를 보게 되면 아마 자기 승진 때문에 급히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직자는 아마 소녀를 구해줄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모든 광경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림 속 배경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려했던 대로 막장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데요. 시골 소녀가 고리 대금업자의 정부가 된 건데 옷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죠. 애완용 원숭이도 키우는 걸 보면 호화로운 런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듯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테이블을 발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마 테이블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정부인 고리대금업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건데요. 뒤를 보시면 젊은 남자가 보이시죠? 자신의 젊은 애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가 그를 피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가면이 있죠. 이 가면은 여인의 위선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가면 무도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죠. 막장에 막장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죠. 테이블 위를 보시면 그릇들이 막 깨져나가고 있는데요.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몰은 고리 대금업자와 헤어지고 거리의 매춘부가 되었는데요. 침대 위에는 그가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노상강도 달튼의 가발 상자가 놓여 있고 몰의 손에는 달튼이 막 훔쳐서 선물했던 시계가 놓여 있죠. 몰은 이 시계를 아주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그녀를 도피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점이 나 있는 약간 체구가 뚱뚱한 하녀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흑인 하녀와 원숭이가 보인다면 세 번째 에피소드에는 하녀와 고양이로 대처되어 있어서 그녀의 신분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이때 치안 판사와 집행관들이 몰의 집에 닥치게 됩니다. 그녀를 잡아가려고 온 건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보시면 치안 판사가 몰을 바라보는 눈길이 왠지 조금 주저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마 몰의 미모에 약간 빠져든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몰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화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 무두지라는 벌을 받고 있는 몰의 장면인데요. 그 뒤에는 어떤 남자가 처형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처형대 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여기에 서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경고의 문구가 써 있고요. 지금 몰이 만들고 있는 밧줄은 남자의 교수형을 할 때 쓰이는 그 밧줄이 될 거라는 걸 또 암시하게 되죠. 다섯 번째 장면인데요. 몇 년 만에 출소를 했지만 몰의 모습은 굉장히 위독해 보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여러 병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싸구려 성병 치료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몰이 매독에 걸린 것 같고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내 처방전이나 네 처방전이나 서로 싸우고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하녀가 벌써부터 수의를 꺼내고 있어서 몰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몰의 옆에 있는 아기입니다. 어른들의 관심을 받지 않은 채 혼자서 화로에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몰의 장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는 몰의 관이 놓여 있고요. 관 뚜껑을 보시면 몰이 23살에 죽었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장례식이지만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관 주변에는 몰의 친구들이 앉아서 애도하는 모습인데 관 뚜껑 위에다가 술을 놓고 마실 만큼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성직자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성직자는 지금 관심이 그 옆에 있는 여성에게 다 가 있고 눈을 슬쩍 보면서 작업을 거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림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 그림 첫 장에 나왔던 시골에서 올라왔던 몰에게 매춘업을 권했던 그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슬퍼하는 모습은 자기 수입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을 주관하는 장례사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장례사도 장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옆에 있는 여성에게 관심이 많은데 그 여성은 이 장례사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 하면서 그의 주머니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손수건을 슬쩍 훔쳐내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하고 매정한 지인들 사이에서 몰의 아이는 여전히 혼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쾌락에 빠진 시골 소녀의 파멸을 그린 윌리엄 호가스의 어느 창녀의 일대기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즘의 막장 드라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그림 이야기를 풀어낸 윌리엄 호가스 그 자신도
드라마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윌리엄 호가스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교사였지만 빚 때문에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요. 이 때문에 호가스는 아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죠. 그는 런던 변두리 판화 공방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그림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생활하면서 그림을 배워 나가던 호가스가 어느 날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연작 시리즈를 기획합니다. 고급스러운 상류사회의 취향보다는 대중이 흥미로워하는 이야깃거리에서 관심을 갖고 방금 읽어드린 어느 창녀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요. 놀랍게도 이 대범한 시도는 당시 런던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요즘으로 치면 구독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8세기 전반의 구독 경제라니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는 먼저 이 이야기를 유화로 그린 다음에 판화로 다시 제작해서 판매하는데요. 구독자를 모집해서 판화로 제작할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이 전체 시리즈를 하나씩 받아보면 최종적으로 6개의 판화를 소유하게 되는데요. 판화 세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점씩 배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더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판매수를 도입했고요. 그가 그때 6개의 판화 세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받은 돈은 1기니 금화 한 입이었다고 하는데, 이 금화 한 입은 대략 숙련된 노동자가 열흘 정도 일해야 되는 돈이었다고 봅니다. 그 비싼 가격에도 이 이야기를 구독하겠다는 사람이 당시에 1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런던에서 유행하던 오페라는 외국어, 특히 이탈리아 오페라였는데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그냥 멜로디로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회화는 삶과 동떨어진 고상한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우리가 본 호가스의 판화는 당시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지배층과 상류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담겨 있었죠. 그것도 생생하게 폭로하면서 이들의 삶을 비꼬는 조롱까지도 집어넣었다는 게 아마 흥행 코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막연히 소문으로 떠도는 상류층들의 은밀한 이야기가 이렇게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니까 그의 판화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호가스가 언제 2탄을 내놓을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두 번째 연작을 공개하죠. 이번엔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방탕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두 번째 연작 시리즈도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호가스는 이번엔 이야기를 8컷으로 더 늘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번 연작의 주인공은 톰입니다. 그의 성은 레이크 웰인데요. 이 레이크 웰은 무슨 뜻이냐면 잘 긁어 모은다라는 뜻인데, 아마 톰의 아버지가 돈을 모으는 데도 아주 일가견이 있었고 또 그것을 아끼고 아끼는 자린고비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판화를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성경의 표지를 뜯어서 신발을 만들 만큼 구두대로 살면서 억척같이 재산을 긁어 모은 사람인데요. 그의 주변을 보게 되면 변호사가 입에 펜을 물고 그 집안의 재산을 쓰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보면 막대한 집문서와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단사를 불러 새 옷을 맞추고 있는 바로 이 남자인데요. 왠지 막장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그림 속엔 이 드라마를 눈물 없이 볼 수 없게 만든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배가 불러있는 여성이 보이죠? 톰의 아이를 임신한 사라 영인데요. 톰이 지금 그녀에게 동전 맨입을 주고 쫓아내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인데요. 약혼녀를 버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신분 상승을 위해 펜싱, 바이올린 등의 개인 교사를 채용하고 정원사에게 영국식 공원 설계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인데요. 뭔가 좀 으시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밤에는 선술집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톰이 술에 취하자 옆에 있는 여성들이 그를 감싸는 듯 하면서 소매치기를 시도하고 있죠. 네 번째 장면인데요. 톰이 아마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두 명의 치안 판사가 그의 길을 막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 톰이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진 건데요. 톰이 체포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를 도우려고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옛 약혼녀 사라 영인데요. 그를 구하기 위해 모자를 판 돈을 내밀고 있어요. 다음 장면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드디어 사라 영과 해피엔딩을 향해 가려나 싶었는데 잠깐만요. 신부의 얼굴이 사라 영이 아닌데요. 돈이 필요했던 톰이 부자 할머니와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톰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는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이 순간에도 그 뒤에 서 있는 젊은 시녀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사라 영이 등장합니다. 멀리 배경을 보면 사라 영이 이 결혼식을 막으려고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결혼을 해서 돈을 모았지만 그가 도박장을 전전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장면은 하늘에다가 맹세를 하면서 주사위를 던지려고 하는, 이제 내 모든 전 재산을 도박에 다 거는 그 장면인데요. 하늘 위를 보시면 먹구름이 잔뜩 있어서 결국 그는 암흑에 빠진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결국 톰은 도박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눈에 초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점차 미쳐가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여인은 바로 첫 번째부터 그를 따라다니고 있던 사라 영의 모습인데요. 이 무너지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라 영이 기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정신병원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톰인데요. 이 모습을 사라 영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사라 영과 누워있는 이 톰의 모습은 마치 피에타의 한 장면 같은데요. 방탕하게 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탕아와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약혼녀 사라 영의 이야기를 그린 윌리엄 호가스의 탕아의 일대기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있는 두 개의 연작으로 당시 사회상을 통렬하게 풍자한 호가스는 다음 작품을 무려 10년간 준비합니다. 여자와 남자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질 주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첫 장면은 어느 귀족의 거실인데요. 족보를 들고 있는 건 신랑의 아버지이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신흥부자인 신부의 아버지죠. 몰락한 귀족이 족보가 필요한 신흥부자와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는 흔한 결혼 풍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공작의 모습을 보시면 가문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를 들고 있는데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있다는 것은 이분이 통풍을 앓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신발을 벗을 만큼 체면을 차리지 않는 그런 몰락하는 귀족으로 가고 있다는 걸 꼬집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공작 뒤를 보시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공작이 건물을 짓다가 파산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앉은 신랑 신부는 서로 정말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를 보실까요? 신부는 반지를 자기 손수건에 넣고 돌리고 있어요. 정말 나는 이 결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부 옆에 변호사가 서 있는데 그 둘의 묘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변호사와 이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걸 암시하는데요. 그런데 신랑은 딴청만 피우고 있죠. 두 번째 장면인데요.
네, 신혼집 풍경입니다만 어쩐지 피곤해 보이는 두 사람. 신혼집이 왜 이렇게 썰렁할까요? 이건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가 아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기지개를 피고 있는 이 새댁의 모습도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외박을 하고 들어온 남편이 주머니에 다른 여인의 손수건이 꼽혀져 있자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있죠. 밤새 다른 여인과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풀같이 화를 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내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곁눈질을 하면서 기지개를 피고 있죠. 아마 주변을 보니 그녀도 밤새 신나게 즐긴 듯한데요. 흥청망청 제각각인 부부에게 집사가 손세례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인데요. 이 드라마의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소녀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간 남편. 분위기를 보니 뒷골목에 의사를 찾은 것 같은데요. 남편의 목에 반점이 보이죠. 어린 소녀와 함께 성병을 치료하러 온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인은 친구들과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상견례 자리에 찾아온 그 변호사가 음흉한 눈빛으로 가면 무도회를 같이 가자고 조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인데요.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려가는 이 그림. 아내가 칼에 찔린 한 남자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뒷 배경을 보시면 아내와 변호사가 가면 문화회를 갔다가 미래를 즐기기 위해 찾은 여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들여닥친 거예요. 그런데 쓰러진 사람은 누구? 안타깝게도 남편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결투로 남편은 칼에 맞아 죽게 되고 저기 창문으로 도망가는 뒷모습이 보이죠? 바로 변호사가 도망을 가는 건데요. 과연 아내는 변호사를 다시 만나게 될까요? 살인자가 된 변호사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다른 인물과 달리 새하얗죠. 왜 이럴까요? 변호사가 처형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자살을 한 겁니다. 죽은 딸 옆에서 결혼 반지를 빼고 있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시작한 이 결혼에 대한 반성일까요? 어떤 연구자는 마지막에 반지라도 건져야겠다는 아버지의 심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여인의 어린 딸인데요. 이 어린 딸의 다리를 보게 되면 휘어져 있고 유전에 의해서 이 어린 딸도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과 개걸스럽게 돼지머리를 먹고 있는 개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윌리엄 호거스의 결혼 세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18세기 영국의 유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렬한 사회 풍자를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죠. 호가스가 그림으로 그린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건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를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비평가 찰스 처칠이라는 한 평론가는 호가스에게 묻는다라는 책을 주관해서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호가스는 특유의 유머로 대응합니다. 그는 자기의 초상화에다가 찰스 처칠을 곰의 모습으로 그려 넣었고요. 호가스가 좋아했던 애완견 퍼그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찰스 처칠의 책에 오줌을 싸고 있죠. 그는 찰스 처칠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판화로 안가품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 호가스의 판화에는 단순한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치 있는 유머 코드가 가득합니다. 그 때문인지 영국의 경우 지금도 스탠딩 코미디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코미디가 사라져가는 걸까요? 풍자할 수 있다는 것, 코미디를 통해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웃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코미디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건 우리 삶의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고 각박해진 것은 아닐까요? 하루빨리 거침없이 우리 삶의 요소를 찌르는 코미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